서태진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에 도착한 평범한 일반 택시에서 내렸다. 그의 머리에는 낡은 중절모가 얹혀 있었고 손에는 손때 묻은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소박한 체크무늬 셔츠에 물 빠진 청바지, 그리고 흙먼지가 살짝 묻은 투박한 작업화 차림이었다. 호텔 입구의 도어맨들은 그를 보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로비 리셉션에 들어서자 호텔 지배인 박민호는 위아래로 태진을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저희 호텔 객실은 손님 같은 분이 머무르기엔 수준도 가격도 너무 높습니다만. 박민호가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곧이어 잔인한 도발이 이어졌다. 만약 우리 호텔에서 가장 싼 방값을 지금 당장 지불할 수 있다면 제가 무료로 최고급 스위트룸을 내어드리죠. 대중 앞에서의 공개적이고 폭력적인 모욕이었다. 하지만 박민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은 그가 지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이었다. 불과 몇 분 뒤 이 소박해 보이는 남자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며 호텔 전체가 발칵 뒤집힐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대조는 너무나도 극명했다. 다른 투숙객들이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등 최고급 외제차에서 내려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입고 명품 캐리어를 끌며 들어오는 동안 태진은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손에 쥔 채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확신에 찬 걸음이었다. 로비는 압도적인 화려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데스크 뒤에는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3명의 직원이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진이 다가가자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가장 막내 직원인 최유진이 옆 동료와 은밀히 눈빛을 교환했다. 평소에 환영하는 표정 대신 당혹스러운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금발 염색을 한 두 번째 남자 직원은 갑자기 중요한 서류를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때 호텔 지배인 박민호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다. 올해 42세인 박민호는 포마드로 완벽하게 넘긴 머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15년간 최고급 럭셔리 호텔 업계에서 일해왔고 이 화려한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단번에 감별해낼 수 있다는 알량한 자부심을 가진 인간이었다. 박민호의 시선이 마치 상품의 가치와 출처를 계산하는 스캐너처럼 태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안녕하십니까. 태진이 정중하게 모자를 벗으며 인사했다. 3일 밤 묵을 방을 하나 구하고 싶습니다만. 박민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결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것은 태진도 아주 잘 아는 종류의 미소였다. 고급 은행, 명품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미 수없이 보아왔던 표정. 그것은 상대방을 멋대로 평가하고 이미 판결까지 끝낸 자의 미소였다. 물론입니다. 손님. 박민호는 다분히 의도적인 침묵을 잠시 두었다.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방에서 곧장 올라오느라 못했습니다. 오늘 바로 방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주변의 다른 투숙객들이 이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아한 차림의 중년 부인이 남편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은 한 사업가는 만지던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평소라면 정상적인 업무로 분주해야 할 로비가 이제는 이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만남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박민호는 마치 연극을 하듯 과장되게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의 손가락은 서두르는 기색 없이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마치 자판 하나하나가 모욕의 벽을 쌓아 올리는 망치질 같았다. 저희 객실은 좀 특별합니다. 박민호가 경멸을 담아 그 단어를 강조했다. 현재 남은 방은 스위트룸뿐입니다. 1박에 280만 원이죠. 그 금액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단호하게 발음되었다. 박민호는 태진이 당황하여 변명을 더듬거리거나
호텔을 착각했다며 꽁무니를 뺄 것을 기대했다. 호기심이 동한 다른 직원들도 이 난처한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구경하기 위해 은슬쩍 다가왔다. 하지만 태진은 마치 그 가격이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듯 평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3일 밤으로 예약해 주시죠. 순간 박민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것은 단 1초 만에 훨씬 더 냉소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그는 데스크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누가 이곳의 지배자인지 명확히 하려는 듯 영역을 과시하는 자세를 취했다. 손님, 저희도 확실한 보증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신용카드나 소득 증빙 말입니다. 박민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의도였다. 저희 투숙객들은 대개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신 분들이라서요. 그 문장은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로비의 대화 소리가 완전히 멈췄다. 당혹스러운 침묵이 마치 호수에 번지는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자신이 관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박민호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이보세요, 선생님. 박민호가 치밀하게 계산된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하듯 뱉어냈다. 만약 우리 호텔에서 가장 싼 방값을 지금 지불할 수 있다면 제가 그 스위트룸을 무료로 내어드리죠.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값비싼 명품백을 든 부인은 그 무례함에 충격을 받아 입을 틀어막았다. 두 명의 사업가들은 불편한 눈빛을 교환했다.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던 젊은 커플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 공개적인 수모를 지켜보았다. 심지어 직원들조차 상사의 행동에 난색을 표했지만 감히 나서는 이는 없었다. 박민호는 위험한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속으로만 품어야 할 편견을 노골적인 모욕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다른 투숙객들이 공감하며 비웃어주거나 은은한 박수를 보내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불쾌함이 가득한 표정들과 무겁고 당혹스러운 공기뿐이었다. 그럼에도 태진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인생의 숱한 굴곡을 겪어낸 그의 깊은 눈동자가 너무나도 차분하게 박민호를 직시하자 오히려 박민호가 더 짜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태진의 눈빛에는 분노조차 없었다. 그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완벽하게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가장 싼 방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태진이 어떤 굴욕감도 묻어나지 않는 단단한 목소리로 짧게 물었다. 박민호가 낮게 비웃음을 흘렸다. 로비에 울려 퍼지는 불쾌한 소리였다. 80만 원입니다. 그는 이 당혹스러운 촌극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 확신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박민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그가 방금 자신의 커리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굴욕의 무대에 스스로 올랐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선 이 남자가 그가 그토록 굽실거리며 떠받드는 일정 수준의 투숙객들보다 훨씬 더 막대한 부를 쥐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조롱 섞인 내기가 자신의 직업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를 뼈아픈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태진은 낡은 청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 단순한 몸짓 하나가 향후 몇 분 안에 강남 그랜드 팰리스 호텔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때때로 정의는 아주 소박한 옷을 입고 찾아온다. 박민호는 자신의 권력이 정점에 달해 있다고 느꼈다. 수도권에서 가장 명성 높은 럭셔리 호텔의 지배인으로서 저명한 투숙객들 앞에서 수준에 맞지 않는 불청객을 쫓아내는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런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이곳에 고용된 이유라고 굳게 믿었다. 80만 원입니다. 박민호가 글자 하나하나를 씹어 뱉듯 반복했다. 물론 일시불 현금 결제여야 합니다. 저희 호텔은 할부 같은 건 취급하지 않거든요. 할부라는 단어에는 너무나 짙은 멸시가 담겨 있어 로비의 고급스러운 공기를 더럽히는 것 같았다. 몇몇 투숙객들이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다. 소파에서 대기 중이던 금발의 외국계 기업 여성 임원이 동료에게 너무 무례한 상황 아니냐는 뜻이 담긴 시선을 보냈다. 태진은 모자를 손에 든 채 미동도 없이 박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도전적인 기색도 굴복의 의미도 없었다. 지배인의 심기를 긁는 기묘하고도 깊은 평온함뿐이었다. 좋습니다. 태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 내기 받아들이죠. 박민호는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의심하며 눈을 2번 깜빡였다. 그는 구걸이나 사과 혹은 부끄러워하며 도망치는 뒷모습을 기대했다. 그 어떤 것이든 좋았지만 이토록 당황스러운 침착함은 예상 밖이었다. 받아들인다고요? 박민호의 목소리가 반톤 높아지며 그의 오만한 자신감에 첫 균열이 생겼음을 드러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가장 싼 반값 80만 원을 지금 당장 현금으로 내면 스위트룸을 공짜로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비는 이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조차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2 사람의 대화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상황은 이미 박민호의 통제를 벗어났지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완벽하군요. 그가 애써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돈을 내지 못하신다면 당장 여기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뒷문을 이용해 주시죠.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은 사양하고 싶으니까요. 마지막 문장에 담긴 불필요한 잔인함에 몇몇 투숙객들이 질책하는 눈빛을 보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위 있는 신사가 몹시 불쾌하다는 듯 아내에게 중얼거렸다. 어찌 저리 교양이 없을까. 하지만 오만의 눈이 멀어버린 박민호는 자신이 호텔의 주요 고객들로부터조차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곤 가까운 소파를 향해 걸어가 자신의 낡은 가죽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움직임 하나에 로비 전체에 작은 동요가 일었다. 마치 서부극의 결투를 지켜보듯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촌로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쫓았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민호의 높아진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잠시 앉으려는 겁니다. 태진은 마치 자신의 집 안방에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파의 자리를 잡으며 대답했다. 서류를 좀 정리해야 해서요. 저렇게 허름한 차림으로 택시에서 내린 촌뜨기가 진짜로 80만 원이라는 현금을 들고 다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민호의 머릿속에 아주 작은 불안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황급히 그 생각을 떨쳐냈다. 불가능해. 저런 몰골로 그만한 현금을 들고 다닐 리가 없어. 그 사이 태진은 아주 차분하게 가방을 열었다. 조용한 로비에 울려 퍼지는 지퍼 소리는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 가방 안에는 군대처럼 철저하게 정돈된 서류들, 소박한 여벌, 옷 몇 벌, 낡은 가죽 필통, 그리고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박민호는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초조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흔들리고 있었다. 도대체 저 봉투 안에 뭐가 든 거지? 태진은 변함없는 침착함으로 봉투를 꺼내어 그 안에 든 무언가를 세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며 소파 앞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작은 탑처럼 쌓아 올렸다. 세상에, 근처에 있던 중년 부인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지금 돈을 세고 있어요. 그 소문은 마른 풀에 붙은 불길처럼 로비 전체로 번져나갔다. 사람들의 고개가 돌아가고 대화가 멈췄으며 태진이 체계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소파를 향해 조심스레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향했다. 박민호는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의 장갑 속에서 손의 땀이 배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는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발악했다.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상황의 통제권을 되찾으려 로비를 향해 소리쳤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같은 신원 확인 서류도 필요하다고요. 태진은 봉투에서 눈을 들어 호텔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너무나 부드럽고 심지어 아버지처럼 자애롭기까지 한 미소여서 박민호를 설명할 수 없이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다. 걱정 말아요. 젊은이, 여기 다 있으니까. 젊은이라는 단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건넨 그 한마디가 박민호가 철저히 짜놓았던 굴욕의 시나리오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어떻게 이 남자는
이토록 지독한 모욕 앞에서도 이토록 완벽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왜 그는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패배감에 휩싸이지 않는 것인가? 그때 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데스크로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가지런히 정렬된 지폐 뭉치와 낡아빠진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거대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80만 원. 태진이 식당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할 때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데스크 위에 돈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확히 맞췄소. 로비가 웅성거리는 소리로 폭발할 듯 달아올랐다. 박민호는 데스크 위에 돈을 마치 자신을 물기 직전에 독사라도 되는 양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의 공개적인 굴욕 프로젝트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일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침묵은 귀를 찢을 듯했다. 박민호는 데스크 위에 가지런히 놓인 5만 원권, 신사임당 지폐 뭉치들을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죄의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돈을 더 가까이서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정말 80만 원이라고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뾰족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확합니다. 태진이 낡은 가죽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대답했다. 주민등록증, 그리고 혹시 필요할까 싶어 운전면허증도 같이 드리죠. 박민호는 눈에 띄게 땀이 차오른 손으로 떨며 신분증을 받아들었다. 서태진, 54세, 강원도 횡성 출생. 모든 것이 평범했다. 자신이 예상했던 전형적인 시골 촌부의 신분증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현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리셉션 데스크의 막내 유진이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레 다가왔다. 다른 직원들도 전략적으로 위치를 옮겨가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았다. 단순한 갑질의 현장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폭풍의 눈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돈, 어디서 난 겁니까? 박민호가 어떻게든 주권을 되찾기 위해 발악하며 물었다. 그 질문은 총성처럼 공기를 갈랐다. 우아함을 뽐내던 투숙객들마저 이제는 체면을 집어던지고 대놓고 이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이메일을 확인하던 임원은 폰을 내렸고 사업가 부부는 하던 대화를 완전히 멈췄다. 로비의 청소 직원들조차 걸레질을 멈추고 서 있었다. 태진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박민호를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키는 그 아버지 같은 인자한 미소였다. 정당한 돈이요. 젊은이, 내 이마의 땀으로 정직하게 번 돈이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박민호가 집요하게 캐물었다. 고객의 결제를 거부하고 자신의 체면을 살려줄 작은 흠집, 불법적인 요소라도 찾아내려는 속셈이 역력했다. 농부요. 축산업을 하고 있지. 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대답에 몇몇 투숙객들 사이에서 작게 억눌린 웃음이 터져나왔다. 박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농부, 축산업자, 그래. 기껏해야 소 몇 마리 팔아서 목돈 좀 쥐었다고 럭셔리 호텔에 와서 떵떵거려도 된다고 착각하는 촌뜨기련지. 축산업자. 박민호가 잃어버렸던 오만함을 일부 되찾으며 그 단어를 반복했다. 그런데 농부께서 이런 최고급 호텔에는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그 질문에는 또다시 지독한 멸시가 담겨 있어 로비의 사람들은 몹시 불편해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아내에게 참으로 수준 이하의 지배인이라고 중얼거렸지만 박민호는 오직 상황을 역전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경매 때문에 왔소. 태진이 고요하게 대답했다. 무슨 경매요? 내일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최우수 혈통 한우씨 수소 경매 말이오. 박민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소경매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지만 필시 눈앞에 이 촌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작고 초라한 시골 행사일 거라 지레짐작했다. 그 경매라는 데서 얼마를 쓰실 예정이신데요? 그가 한껏 비꼬며 물었다. 나온 동물들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 태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훌륭한 시수소 몇 마리 정도는 거뜬히 살 만큼은 준비해 왔소. 그래서 그 대단한 소 한 마리가 얼만데요? 태진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듯
잠시 뜸을 들였다. 혈통에 따라 천차만별이오. 수억 원에서부터 최고급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기도 하지. 그 정보는 로비 한가운데 떨어진 작은 폭탄과도 같았다. 웅성거리던 대화 소리가 확 줄어들었다. 들려있던 스마트폰들이 슬며시 내려갔다. 모든 이의 강렬한 시선이 다시 한번 태진에게로 집중되었다. 박민호가 과장되게, 그리고 아주 불편한 티를 내며 크게 웃었다. 하하, 죄송하지만 지금 소환 마리가 수십억 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우수 혈통이요? 그렇소. 최고 등급은 헉소리 나는 가격에 팔리고 선생님께선 가격만 괜찮다면 그걸 여러 마리 사실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소. 박민호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을 상대하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보세요. 당신, 이런 허름한 옷을 입고 일반 카카오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태진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손가락질하며 폄하했다. 그러고 선나더러 당신이 소 몇 마리에 수십억 원을 쏟아부을 부자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까? 로비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자동차 사고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끔찍한 파국이 예정되어 있음을 모두가 알았지만 누구도 눈을 뗄 수 없었다. 당신에게 믿어달라고 강요한 적 없소. 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난 그저 당신이 약속했던 그 방을 원할 뿐이요. 박민호는 데스크 위로 몸을 쑥 내밀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똑똑히 들으세요. 이 촌뜨기 영감님, 이게 무슨 질 나쁜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여긴 아주 격식 있는 호텔입니다. 우린 격식이고 진짜 돈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요. 수십억짜리 환상의 소를 산다며 헛소리를 늘어놓는 사기꾼이 아니라. 투숙객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완전히 선을 넘고 있었다. 한 노부인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저 지배인, 태도가 정말 최악이네요. 하지만 박민호는 자신이 파놓은 오만의 함정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돈은 여기 데스크 위에 있어. 태진이 지폐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이 내기를 제안했고 사내대장부라면 자신이 뱉은 내기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지. 사내대장부요? 박민호가 잔인하게 낄낄거렸다. 진짜 사내대장부는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수십억짜리 소 이야기 같은 건 지어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태진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다시 가방으로 다가가 몇 초간 무언가를 찾더니 칠이 다 벗겨진 투박하고 오래된 구형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전화 한 통 써도 되겠소? 그가 정중하게 물었다. 누구한테요? 박민호가 의심스럽다는 듯 쏘아붙였다. 내 회계사에게. 그 친구가 몇 가지를 명확하게 증명해 줄 수 있을 거요. 박민호는 멈칫했다. 상황은 그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지만 여기서 물러나기엔 너무 많은 사람 앞에서 체면을 구긴 상태였다. 호텔 로비의 모든 인원이 이 쇼를 관전하고 있었다. 지금 꼬리를 내리는 건 자신의 끔찍한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맘대로 해보시죠. 그가 억지로 여유를 짜내며 말했다. 하지만 이 얄팍한 거짓말이 들통나면 그땐 당장 짐 싸서 꺼지셔야 할 겁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곤 번호를 눌렀다.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전화기 너머에서 한 남자의 깍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서울 행사 준비는 잘 되어 가십니까? 강 회계사, 수고가 많네. 내일 준비 상황에 대해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나? 이어지는 짧은 대화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인생관을 영원히 바꿔놓을 만큼 강렬했다. 태진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내일 코엑스 경매를 위해 우리가 따로 배정해둔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줄 수 있겠나? 회계사의 프로페셔널한 목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로비를 명확하게 울렸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이번 낙찰을 위해 법인 계좌에 상당한 액수의 예비 자금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핵심 시소소들을 매입하는 데 있어 아주 여유로운 한도를 원하셨으니까요. 수십억 단위의 매입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점점 더 짙은 침묵이 공간을 압도했다. 박민호는 마치 자신이 딛고 있는 대리석 바닥이 요동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수학이 넘어 회계사의 정중하고 깍듯한 태도는 도저히 연기라고 볼 수 없었다. 완벽하군. 태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결제 방식은 평소와 같나? 예. 기존대로 계좌이체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잘한 경비나 즉시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법인 한도 무제한 VVIP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맙네. 강 회계사. 또 연락하지. 태진은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로비는 죽은 듯 고요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눈빛으로 태진을 향해 있었다. 박민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방금 들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처리하려 애쓰는 그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상당한 예비 자금, 무제한 VVIP 카드, 잔인한 현실이 망치처럼 그의 뒤통수를 후려치기 시작했다. 이런 건 아무 증거도 안 됩니다. 박민호가 상황의 통제권을 쥐어보려 미친 듯이 더듬거리며 소리쳤다. 누구든 짠돌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회계사 연기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참하고 처절한 발악에 투숙객들 사이에서 일제히 혀를 차는 소리와 야유가 터져 나왔다. 여성, 임원은 노골적으로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사업가는 아내에게 완전 진상이군 하고 속삭였다. 태진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번 미소는 전과 달랐다. 마치 마침내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즐기기로 마음먹은 듯한 은근한 유의가 섞여 있었다. 당신 말이 맞소. 그가 말했다. 말은 그저 말일 뿐이지. 그럼 조금 더 확실하고 물리적인 증거는 어떻소? 태진은 다시 자신의 낡은 가방으로 다가가 검은색 가죽 파일철을 꺼냈다. 거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힌 서류 몇 장을 꺼내 데스크로 돌아와 박민호에게 내밀었다. 지난주 법인 계좌거래 내역서요. 그가 짧게 말했다. 박민호는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시선이 숫자를 따라 한 번, 두 번, 세 번 움직였다. 계좌의 총 잔액을 본 그의 눈이 타오르는 듯했다. 3으로 시작하는 무려 10자리 단위 수십억 원이 찍혀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내역서에 찍힌 입출금 기록은 박민호가 마른 침을 삼키게 만들었다. 한 번에 수억 원이 움직이는 송금 내역, 고급 외제차보다 비싼 초대형 농기계 구매 기록들이 빼곡했다. 이거 위조된 서류 아닙니까? 박민호가 웅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어떤 확신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스스로도 자신의 억지가 얼마나 초라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원한다면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도 줬소. 태진이 권유했다. 내 전담 VIP 지점장 명함도 여기 있으니. 그 제안이 너무나 태연하고 당연하게 흘러나오자 박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로비를 둘러보았을 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쇼의 한가운데 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투숙객이 당혹감과 지독한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호텔 정문으로 한 쌍의 우아한 중년 부부가 들어섰다.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한눈에 보아도 엄청난 고가의 드레스를 걸치고 있었다. 남자는 데스크로 직진하려다 로비를 가득 채운 기묘한 긴장감을 감지하고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들 있는 건가? 남자가 박민호와 태진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박민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위신을 살릴 한 줄기 구명주를 발견했다. 그저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한 회장님, 그가 억지로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짜내며 말했다. 저희 호텔 서비스에 지장을 줄 만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한 회장의 시선이 태진에게 머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경악과 반가움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서태진, 아니, 서태진 회장님 아니십니까? 태진이 놀라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반가운 미소가 번졌다. 한 회장님, 이런 곳에서 뵙다니 반갑군요. 두 남자는 마치 오렌지기처럼
아주 따뜻하게 끌어안고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었다. 박민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업은 좀 어떠십니까? 한 회장이 물었다. 지난번 서울 경매에서 아주 엄청난 물건들을 쓸어 담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저 쓸만한 씨수소 몇 마리 드린 것뿐입니다. 태진이 겸손하게 답했다. 그놈들 유전자가 우리 목장 소들의 품질을 한 차원 높여줄 테니까요. 박민호는 머리 위로 거대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지난 20분 동안 온갖 모욕을 주며 조리돌림했던 그 촌뜨기가 이 호텔의 최우수 VVIP 고객인 대기업 한 회장과 동등하게 교류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니. 회장님은 어떠십니까? 태진이 물었다. 여전히 그 아랍산 명마들을 키우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한 회장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마침 서 회장님께서 눈독 들이실 만한 아주 훌륭한 망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최고의 종마 새끼인데 혈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알라시드라고 기억하시죠?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그들이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박민호의 심장에 꽂히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들이 주고받는 이름들, 암시되는 천문학적인 액수,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심, 모든 것이 박민호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오판을 저질렀는지 증명하고 있었다. 마침내 한 회장이 고개를 돌려 박민호를 쳐다보았고 지배인의 얼굴에 서린 명백한 공포와 당혹감을 발견하자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박 지배인, 설마 자네 내 오랜 벗을 그에 걸맞은 예의로 대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 한 회장의 목소리에 실린 무거운 권위가 지배인의 숨통을 조였다. 그럴 리가요. 박민호가 덜덜 떨며 변명했다. 그저 객실 투숙과 관련해 작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무슨 세부 사항 말인가? 한 회장이 명백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때 태진이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개입했다. 여기 이 젊은 친구가 나와 내기를 하나 했소. 태진이 상황을 설명했다. 내가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의 숙박비 80만 원을 지금 당장 현찰로 내면 스위트룸을 공짜로 내어주겠다고 하더군. 한 회장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박민호를 노려보았다. 자네가 감히 서태진 회장님과 내기를 해? 한 회장이 서태진이라는 이름을 발음할 때 묻어나는 그 깊은 존경과 경외감은 박민호로 하여금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재앙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했다. 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한 회장이 명백하게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민국 축산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거물 중 한 분을 몰라봤다는 건가? 한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가 되어 박민호의 알량한 직업적 자존심을 박살내고 있었다. 로비의 모든 이가 매혹과 경악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박민호의 공개적인 몰락을 감상했다. 태진이 한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정하시오, 한 회장. 이 친구는 그저 자기 일에 충실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한 회장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자기 일에 충실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고객을 쓰레기 취급하며 모욕하는 게 자네 일인가? 박 지배인, 자네 눈앞에 계신 이분이 누군지 정말 모르나? 박민호는 처참하게 패배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내가 직접 소개하지. 한 회장이 로비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엄숙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분은 바로 황금 골짜기 목장의 진짜 주인이신 서태진 회장님이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하고 존경받는 프리미엄 한우 기업의 수장이시지. 그 폭로는 박민호의 정수리에 쏟아진 거대한 눈사태와도 같았다. 황금 골짜기 목장이라니. 소파 근처에 부인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어머, 그 다큐멘터리나 경제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 엄청난 기업형 목장 맞지? 정확합니다. 한 회장이 투숙객들 사이에서 번지는 경외감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서 회장님은 소 유전학 및 품종 개량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그분의 목장에서 자란 소들은
세계 곳으로 엄청난 가격에 수출되고 있죠. 박민호의 얼굴은 이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 데스크를 짚지 않으면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다. 그가 믿고 있던 세상의 질서가 재개발 현장의 철거 건물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한 회장의 모든 설명은 박민호의 마지막 남은 오만의 찌꺼기마저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서 회장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품종 개량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한 회장이 이제는 아예 로비의 군중들을 향해 열변을 토했다. 대한민국 한우 유전학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분이야. 몇몇 투숙객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아까 그 여성 이모는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했다. 한 사업가가 아내에게 말했다. 황금 골짜기, 어쩐지 이름이 낯익다 했어. 아, 한 회장, 이제 그만하시지. 태진이 자신의 정체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을 피하려는 듯 가볍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만할 수 없습니다. 한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이 개발하신 기술은 지금 해외 명문 대학들에서도 교재로 쓰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파급력은 대단했다. 검색을 마친 여성 임원이 작게 탄성을 질렀다. 세상에, 사실이야. 여기 검색 결과에 다 나오잖아. 박민호는 악몽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해외 명문 대학교, 혁신적인 기술, 업계의 거물. 자신이 지난 20분 동안 동네거지 취급하며 짓밟았던 촌뜨기가 사실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해당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한 회장님, 제발. 태진이 자신에게 쏠리는 뜨거운 시선에 난처하다는 듯 개입했다. 아닙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한 회장은 태진이 겪은 모욕에 완전히 격분해 있었다. 이 호텔놈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박민호가 어떻게든 숨을 고르며 변명을 짜냈다. 전 정말 몰랐습니다.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셨다면 신분을 밝혀. 한 회장이 매섭게 말을 끊었다. 서 회장님께서 호텔에서 기본적인 인간 대접을 받기 위해 굳이 자신의 대단한 신분을 떠벌려야 한단 말인가? 당신들, 대체 이딴 쓰레기 같은 호텔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 거야? 그 일갈이 면도날처럼 공기를 베었다. 다른 투숙객들도 대놓고 박민호를 경멸스럽게 노려보기 시작했다. 노부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사업가 부부는 호텔의 질적 수준을 의심한다는 듯 불쾌한 눈빛을 교환했다. 바로 그때 리셉션 데스크의 유진이 조심스럽게 박민호 곁으로 다가왔다. 지배인님, 그녀가 속삭였다. 어떤 신사분께서 서태진 회장님을 아주 시급하게 뵈어야 한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박민호가 고개를 돌리자 다크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초반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 손에 고급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수백억 단위의 거대 비즈니스를 주무르는 사람. 특유의 강렬한 자신감을 내뿜고 있었다. 서태진 회장님. 남자가 태진을 향해 곧장 다가오며 고개를 숙였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가축 경매 주관사 올리브앤 파트너스의 이진우 본부장입니다. 내일 출품될 몇몇 로트 경매단이 건 때문에 아주 시급히 상의드릴 일이 있어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태진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이 본부장, 행사 준비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소. 문제라기보단 이 본부장이 가방을 열며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아는 최우수 시수소 로트에 대해 다른 바이어들로부터 엄청난 사전 매입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공식 경매를 열기 전에 VVIP이신 회장님께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멎었다. 사전 오퍼, 거물급 바이어를 위한 매입 우선권. 어느 정도 규모의 오퍼가 들어왔소. 태진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시장 평균가를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이 본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일부 로트는 이미 수십억 원대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박민호는 결국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데스크를 짚고 간신히 버텨냈다. 수십억.
태진이 매입하려는 소들의 가격, 그리고 자신이 거지 취급했던 남자는 그 엄청난 액수를 마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듯 너무나 태연하게 논하고 있었. 생각을 좀 해봐야겠군. 태진이 말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일 아침 동물들의 상태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소. 물론입니다. 회장님. 이 본부장이 대답했다. 여기 묵으시는 거죠? 내일 아침 일찍 제가 직접 모시러 오겠습니다. 컨벤션 센터까지 함께 가시죠. 글쎄. 태진이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박민호를 쳐다보았다. 사실 아직 여기서 묵을지 숙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말이지. 이 본부장은 태진의 시선을 따라 박민호를 보았고 로비의 기이한 긴장감을 즉각적으로 눈치챘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회장님? 한 회장이 대신 나섰다. 여기 이 오만한 지배인 놈이서 회장님과 내기를 했다더군. 회장님이 가장 싼 반값 80만 원을 당장 현금으로 지불하면 스위트룸을 공짜로 내어주겠다면서 조롱을 했다네. 이 본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한다는 듯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박민호를 쳐다보았다. 서태진 회장님과 내기를요? 그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서 회장님이 우리 업계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큰손인지 알고나 하는 짓입니까? 그 정보는 박민호의 명치에 꽂히는 묵직한 스트레이트 펀치였다. 지역 최고의 권위 있는 경매에서 가장 거대한 고객. 사실 이 본부장이 말을 이었다. 서 회장님은 매 행사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를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번 경매에서 회장님이 움직이신 자금내도 저희 거래소 1년치 거래량을 훌쩍 넘는 규모였죠. 로비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바닥을 닦던 청소 직원들조차 숨을 죽였다. 박민호가 저지른 재앙의 크기가 새로운 사실이 폭로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태진은 특유의 고요함을 잃지 않았다. 이 본부장, 한 회장, 편들어주는 건 고맙지만 이 일은 조용히 순리대로 해결합시다. 태진이 박민호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이 젊은 친구가 먼저 내기를 제안했고 난 정확히 80만 원을 지불했어. 이제 이 친구가 약속을 지킬 차례지. 박민호는 여전히 대리석 데스크 위에 흐트러져 있는 현금 다발을 내려다보았다. 80만 원. 태진이 사업차 식사 한 끼를 할 때 쓰는 돈보다도 적은 액수일 것이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백억을 주무르는 거인과 맞서 알량한 자존심 싸움을 벌인 셈이었다. 스위트룸. 박민호가 거의 모기만한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뭐라고 했소? 태진이 예의 바르게 되물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박민호가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더듬거렸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극적인 연극의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인 반전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태진은 낡은 가방이 놓인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지만 아주 잘 관리된 짙은 갈색 가죽 파일 하나를 꺼냈다. 로비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했다. 모든 사람의 눈이 마치 웰메이드, 스릴러, 영화의 결말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태진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스위트룸을 받아들이기 전에 태진이 다시 데스크로 다가오며 말했다. 한 가지 명확히 해둘 것이 있어. 박민호는 마치 구석에 몰린 사냥감처럼 다음 타격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투숙객들과 부하 직원들 앞에서 마지막 이성이라도 붙잡으려 애썼지만 그의 손은 통제력을 잃고 덜덜 떨렸다. 아까 당신이 한 말 중에 하나는 아주 정확했소. 태진이 가죽 파일을 열며 말했다. 처음부터 내 신분을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는 말 말이지. 한 회장과 이 본부장이 호기심 어린 눈빛을 교환했다. 대체 여기서 밝힐 것이 무엇이 더 남았단 말인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보다 더 엄청난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태진은 파일 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마크와 공식 압인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로비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그 서류는 유난히 빛나 보였다. 그가 부들부들 떠는 박민호의 손에 그 서류를 쥐어주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읽어보시오. 태진이 부드럽게 제안했다. 박민호가 서류에 시선을 내린 순간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완전히 가셨다. 이미 극한으로 떨리던 그의 두 손은 이제 바람에 나붓기는 낙엽처럼 격렬하게 요동쳐 서류가 바스락거릴 정도였다. 나는 도저히 못 읽겠습니다. 그가 쉰 목소리로 절망하듯 웅얼거렸다. 참다 못한 한 회장이 다가가 박민호의 손에서 서류를 확 낚아챘다. 어디 내가 보지. 한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살폈다. 그의 시선이 서류를 한번 훑고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더니 완전한 경악으로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세상에. 맙소사. 서 회장님. 대체 언제 이런 걸. 내게 귀띔조차 없으셨잖습니까? 뭔데요? 대체 무슨 서류입니까? 이 본부장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한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고 로비의 모든 인원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고쳐섰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한 회장이 엄숙하게 선언했다. 관객의 집중도가 절정에 달한 듯 로비의 모든 이들이 일제히 숨을 멈추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소유주 서태진. 한 회장의 목소리가 감탄과 경외감으로 점점 커졌다. 소유자산 강남구 역삼동 소재 그랜드 팰리스 호텔 본관 및 부속 토지 전체. 그 한마디는 로비에 떨어진 거대한 메가톤급 폭탄이었다. 곳곳에서 날카로운 비명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여성임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커피를 마시던 사업가는 사례가 들려 기침을 쏟아냈다. 박민호는 말 그대로 다리가 풀려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나다 벽에 부딪혀 간신히 쓰러짐을 면했다. 이 할아버지가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라고? 소파의 부인이 충격에 휩싸여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 본부장은 입을 떡 벌린 채 서류와 태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서 회장님, 대때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언제 인수하신 겁니까? 한 3년쯤 됐지. 태진이 마치 오늘 아침 날씨를 얘기하듯 몹시 평온하게 대답했다. 이전 모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길래 투자 목적으로 꽤 괜찮겠다 싶어 사들였소. 박민호는 온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 맹렬하게 회전하는 것을 느꼈다. 지난 20분 동안 그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최고 오너,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진짜 주인을 쓰레기 취급하고 조롱하며 내쫓으려 했던 것이다. 고개 한번 까딱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자를 상대로 말이다. 3년, 박민호가 넋이 나간 채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3년 이후, 그렇소.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나는 이 호텔의 운영 상태, 고객 만족도, 서비스 품질, 직원들의 업무 평가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매달 아주 꼼꼼히 챙겨보고 있었지. 단어 하나하나가 박민호의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이었다. 월간 보고서, 오너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고 박민호 자신은 오늘 이 호텔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쓰레기 같은 서비스 참사의 주연 배우로 활약한 것이다. 한 회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젓다. 서 회장님, 대체 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인수하셨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신 겁니까? 나는 도심에서의 투자 사업과 내 본업인 목장일을 철저히 분리하는 걸 선호하거든. 태진이 설명했다. 게다가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때 비로소 조직이 진짜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법이지. 진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엔 이보다 완벽한 방법이 없소. 그 문장은 벼락처럼 박민호의 뇌를 강타했다. 태진은 의도적으로 호텔의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 암행어사처럼 나타난 것이었고 박민호 자신은 그 테스트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형태로 처참하게 실패해버렸다. 이 본부장은 홀린 듯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인수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상당한 투자이긴 했소. 태진이 외교관처럼 미소 지으며 애둘러 답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상당한이라는 단어. 수십억을 동전 취급하는 남자가 상당하다고 표현할 정도라면
그것은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뜻이었다. 박민호는 완전히 힘이 풀려버린 다리를 이끌고 가까스로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태진이 다시 등기부등본을 가죽 파일에 조심스레 집어넣으며 말했다. 내가 매달 보고받는 결제 서류에는 우리 총지배인님의 훌륭하고 뛰어난 서비스 정신과 리더십에 대한 찬사가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는 거요. 박민호의 혈관 속 피가 얼어붙었다. 그 보고서, 박민호 자신이 직접 작성해서 위로 올리던 바로 그 보고서였다. 잊지도 않은 고객 만족 사례를 지어내고 자신의 업무 성과를 화려하게 포장해 침이 마르도록 자화자찬하던 텍스트들. 아주 창의적인 보고서더군. 태진이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웃으며 덧붙였다. 로비의 모든 사람이 마치 동물원의 희귀한 벌레를 보듯 박민호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굴욕은 완벽했고 철저했으며 파괴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고객에게 갑질을 하다가 걸린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진짜 오너를 개처럼 짓밟으면서 동시에 오너를 상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사기꾼이 된 것이다. 회장님. 박민호가 쥐어짜내듯 절망에 찬 속삭임으로 애원했다. 제가 정말 몰라뵀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태진은 아주 오랫동안 대답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이 한심한 사내를 깊고 고요한 눈으로 꿰뚫어 보았다. 로비 전체가 숨을 죽인 채 다음 벌어질 일을 기다렸다.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이 남은 상태였다. 고요함이 고막을 찢을 듯 무거웠다. 박민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될 그 판결을 기다리며 덜덜 떨리는 손을 모아 쥐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태진이 데스크를 돌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박민호의 직업 인생 마지막 초입기를 하는 시계바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마침내 지배인 앞에 멈춰 선 태진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이미 확고한 결단을 내린 거인의 무게감을 품고 있었다. 박민호 지배인. 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단호했다. 내가 3년 전 이 호텔을 인수했을 때 내게는 한 가지 확고한 철학이 있었소. 외모나 출신, 입고 있는 옷의 가격표와 상관없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과 예의를 대접받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지. 박민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입이 바싹 타들어가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당신의 화려한 이력서와 기술적 자질을 믿고 이 자리에 앉혔소. 하지만 오늘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은 이 호텔이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쓰레기 같은 행동이었지. 한 회장과 이 본부장은 숙연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어느새 다른 투숙객들도 주변으로 슬금슬금 다가와 이 역사적인 심판의 장을 둥글게 에워쌌다. 프론트 직원들, 보안 요원, 청소원들까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오늘 단순한 투숙객 한 명을 모욕한 게 아니오. 태진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 호텔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인성 그 자체를 세상에 드러냈어. 만약 평생을 아껴 모은 돈으로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소박한 차림으로 찾아온 평범한 가족이나 은퇴한 노부부가 왔다면 당신은 그들 역시 이렇게 짓밟고 쫓아냈을 테지. 그 질문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민호의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의 껍데기를 난도질했다. 그가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달싹였으나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신음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깊이 실망하게 한 건 태진의 목소리에 더 강한 힘이 실리며 로비의 모두가 그에게 집중했다. 손님들을 이딴 식으로 취급하면서 뒤로는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매달 뻔뻔하게 위조해서 올려보낸 그 새빨간 거짓 보고서들이야. 박민호는 절망스럽게 두 눈을 감았다. 자신의 커리어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태진의 한없이 자애롭고 고요한 눈동자와 마주쳤다. 회장님, 제발.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박민호가 엎드리듯 애원했다. 저에겐 딸린 가족이 있습니다. 이 직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소, 박민호. 당신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요. 로비에 놀라움 탄성이 작게 번졌다. 박민호가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기회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당신을 전출시킬 생각이요. 태진이 차분하게 선언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내 진짜 목장으로. 당신은 거기서 가장 직급이 낮은 일용직 관리 보조로 일하게 될 거요. 물론 월급은 그 새로운 직무에 맞춰 완전히 바닥으로 재조정될 거고, 그것은 지독한 징벌이자 동시에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당신은 그 목장에서 진짜 소똥을 치우며 겸손이 무엇인지, 내 이마에 흐르는 땀으로 번 정직한 노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본질을 존중하는 법이 무엇인지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게 될 거요. 박민호의 커리어는 곤두박질 쳤지만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재건할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만약 당신이 1년 동안 그 똥밭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걸 내게 증명해낸다면. 태진이 말을 맺었다. 그때 다시 이 호텔 업계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해보겠소. 하지만 그때는 군림하고 모욕하는 자리가 아니라 타인에게 진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부터 시작해야 할 거요. 박민호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바닥에 엎드릴 듯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도감과 뼈저린 수치심의 눈물이 그의 뺨을 적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주신 두 번째 기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태진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데스크 막내 직원 최유진에게 몸을 돌렸다. 최유진 양, 당분간 자네가 총지배인 대행 업무를 맡아주었으면 하네. 태진이 선언했다. 내가 지켜본 결과 자네는 상사가 그토록 난동을 피우는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고 상황을 중재하려 애쓰더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서비스인의 품격이지. 유진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이 기적같은 초고속 승진을 믿을 수 없어 얼어붙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부족하지만 제 모든 것을 쏟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히 잘 해낼 거라 믿네. 태진이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자네가 지배인으로서 가장 먼저 내릴 지시사항은 이것이네. 우리 호텔의 모든 고객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가격이나 외모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동일하고 완벽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이 철학을 사교로 확립하게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한 회장이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서 회장님, 당신은 정말 언제나 날 놀라게 하는군요. 회장님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재벌 오너들이라면 당장 저놈을 해고하고 길거리로 내쫓았을 텐데 말입니다. 해고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지요. 태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상대에게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합니다. 박 지배인은 이제 밑바닥 진흙탕 속에서 구르며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겁니다. 진짜 성공과 품격은 알량한 오만함이 아니라 사람의 단단한 내면과 인성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 본부장 역시 고개를 저으며 존경을 표했다. 왜 업계의 모든 사람이서 회장님을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는지 오늘 완벽히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눈앞의 현상 너머를 보시는군요. 태진은 데스크에 흩어져 있던 자신의 돈 80만 원을 집어들어 최유진에게 건넸다. 이 돈은 전 직원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 마인드 교육 비용으로 쓰도록 하게. 다시는 단 한 번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 호텔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네.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박민호가 아직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조심스레 다가왔다. 회장님, 저는 언제 횡성으로 출근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태진이 대답했다.
내 농장장인 70 먹은 최 영감님이 자네에게 노동이 뭔지 아주 맵게 가르쳐 줄 거요. 그 영감님은 내가 살면서 만나본 수많은 명문대 출신 임원들보다 100배는 더 지혜로운 분이니 입 다물고 많이 배우시오. 박민호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겸손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도록 뼈를 묻고 배우겠습니다. 태진이 전직 지배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인간은 누구나 속죄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고 어떻게 일어설지는 온전히 당신의 몫이오. 한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로비를 둘러싼 투숙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진정한 리더가 어떻게 정의를 세우고 동시에 어떤 자비로 갈등을 해결한지 완벽한 모범을 목격하셨습니다. 로비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자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VVIP 투숙객들, 프런트 직원들, 심지어 밖에서 유림을 통해 이 기막힌 상황을 구경하던 행인들까지 모두가 이 소박한 촐로가 보여준 압도적인 지혜와 인간미의 찬사를 보냈다. 태진은 다시 자신의 낡은 중절모를 머리에 얹고 손때 묻은 가죽 가방을 집어들었다. 자, 태진이 한 회장과 이 본부장을 보며 말했다. 이제 슬슬 위로 올라가 볼까요? 내일 싹쓸이할 경매 전략도 짜야 하고 그 녀석들 혈통서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세 사람이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로비의 모든 사람은 여전히 짙은 경외감이 서린 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쫓았다. 태진은 천박한 복수극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가슴에 깊이 남을 인생의 위대한 수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진정한 정의는 그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연민을 통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대신 더 나은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진짜 힘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렇게 강원도에서 온 소박한 차림의 축산업자는 모두에게 증명했다. 진정한 VF이란 통장에 찍힌 숫자의 길이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마음의 크기와 태도로 결정된다는 것을. 결국 사람의 격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위로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굳이 자신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겉모습만으로 무시당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한 적이 있나요? 서 회장님의 이 통쾌한 사이다. 일침에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태진의 멋진 참교육과 품격에 감동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이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